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그럼 아까 분자 해결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세 가지 뭐죠? 법률, 관습법, 조리.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문제를 풀 때 잘 푸셔야 되는데 자기 상식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또 자기 느낌으로 찍으면 안 되고. 그러면 문제를 맞춰봅시다. 판례도 분자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O의 X요. 잠깐. 다시. 판례도 분자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O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X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다시 O 손으로. O. 내리시고. 우리가 받을 시험이 몇 회죠? 32회죠. 32회. 32회 합격 전망은 밝은 거예요? 매우 어두운 거예요? 완전 어둡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판례도 분자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뭐 판례에 따라서 답도 그러고 판례에 따라서 분자 해결하고 실무도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면 골로 가는 거예요. 아까 꼭 외우라 그랬죠. 아까 분자 해결의 기준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 뭐죠? 법률, 관습법, 조리. 여기 판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판례는 분자 해결의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외워야 하나를 이렇게 득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식대로 절대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맞춰놓고 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못 맞추면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 판례 문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고 다 끝에 보니까 다툼이 있으면 뭐에 의함? 판례에 의함. 그럼 판례가 시험에 나온 지문도 법적 분쟁에 관한 내용인 거 맞죠? 근데 판례에 따라라 그랬으니까 판례가 분쟁 해결의 기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라는 게 대법관 아저씨들이 내린 판결,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통틀어서 판례라고 하는데 대법관들도 판결할 때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지 않죠. 그러니까 법률을 고려해서 판결을 하고 그다음 관습법을 고려해서 판결을 하고 그다음 조례를 고려해서 판결을 하는 거니까 이 판례가 직접적인 분쟁 해결 기준인 게 아니고 판례가 근거로 삼았던 법률, 판례가 근거로 삼았던 관습법, 판례가 근거로 삼았던 조리가 분쟁을 해결한 거지 판례는 직접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 이제 수업 받을 때는 다 끄떡끄떡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막 주무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 머리에 좀 안 들어가는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아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 외워가지고 옵니다. 반드시 꼭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법은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 요 내용을 통째로 복습하는 이제 동영상이 올라오면 그때 이걸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듣고 넘어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똑같이 필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기초서 보시고 하시면 안 돼요. 책 보고 하면 책하고 똑같이 되니까 이건 하나 많아요. 강의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돼요. 이렇게 필기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요 노트나 그다음에 암기 카드 요 큰 사이즈에 있는 암기 카드를 쓰는 게 좋은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걔를 보고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잘 외우고 있어야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잘 되지 않으니까 2달은 연습하셔야 돼요. 2달. 그러면 2달 동안 이게 정리하고 이게 좀 몸에 배거든요. 이게 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걸 해두게 되면 여러분이 기본 과정 가서 이게 좀 추가하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 가서 추가하면 이제 웬만한 이론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니까 훨씬 잘 되는 거예요. 대신에 또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리를 하는 것도 습관이지만 안 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안 하는 사람은 기본 과정에 당연히 안 하겠죠. 2달 안 했는데 3달 안 하고 4달 안 하는 건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나중에 5월달 문제풀이 때 가서 그냥 들은 건 많은데 외운 게 없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그럼 이런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냐면 1차만 하게 돼요. 워낙 하는 게 없으니까 외우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수험 기간이 지금은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반드시 내용을 거르지 마시고 꼭 복습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외우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민법은 뜻이 뭐라고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때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민법은 공법에 해당한다, 사법에 해당한다. 사법에 해당하고 법률 관계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이다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은 법적 분쟁을 뭐한다? 해결한다는 뜻이고 이때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라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 그 다음에 이 법률 관계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일정한 순서를 좀 거쳐서 이루어져요. 이건 매매계약 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갑이 건물 소유자다라는 뜻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이제 표현할 때 갑이 청약에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승낙의 의사표시. 그다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돼요. 그 다음 제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잘 보세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빵빵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때 들어갈 단어 뭐죠? 합치. 그 일치보다 합치라는 단어가 좋아요. 그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일치하고 합치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쓰는 상황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돼야 된다? 합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먼저 풀어봅시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을은 야 1억 원 너무 비싸고 8천만 원에 살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갑은 또 8천만 원 너무 싸서 안 팔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을이 그렇다면 그럼 처음대로 1억 원에 살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사실관계 전부입니다. 내용 알아들으셨죠? 1억 원에 팔게. 1억 너무 비싸. 8천에 살게. 8천은 너무 싸서 안 팔아. 그랬더니 처음대로 그냥 을이 1억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손으로 성립한다. 내리시고 성립하지 않는다 내려오세요. 내리고 그러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죠? 계약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근거. 그러니까 합치가 됐으니까죠. 합치가 됐으니까 계약이 성립한다고 생각한 거고, 그다음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도 있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근거는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내용이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일단 청약이 있고 그다음에 승낙이 있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합치. 그러니까 뭐가 있고 청약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고 승낙이 있고 뭐가 돼야 돼요? 합치가 돼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했어요. 팔겠다고 말한 건 청약이죠. 그러니까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건 청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이 8천만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얘는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왜 청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좀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갑이라는 사람이 팔겠다고 말한 게 청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팔겠다고 말한 게 청약이라면 사겠다고 말하는 건 무조건 승낙인 거예요. 팔겠다는 게 청약이니까 사겠다고 말하는 건 무조건 승낙인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에 사겠다도 승낙, 8천에 사겠다도 승낙, 5천에 사겠다도 다 승낙인 거예요. 그 다음 검토하는 게 합치예요. 그러니까 청약 아까 그 말씀 드렸죠. 뭐가 있고 청약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고 승낙이 있고 그다음 검토하는 게 합친 거예요. 여기 청약이 있어요, 없어요? 청약 있죠. 승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겠다고 말한 게 승낙이니까 그다음 검토하는 게 합치라는 거예요. 합치. 얘는 얼마에 팔겠다고 한 거예요? 1억 원에 팔겠다고 한 거예요. 얘는 8천에 사겠다고 말한 거니까 뭐가 없는 거죠? 합치가 없는 거죠. 합치가 없으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요 8천만 원에 사겠다고 얘기한 건 청약에 대해서 이제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한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청약에 대하여 무엇을 붙이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된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일단 청약을 뭐 한 거죠? 거절. 그다음에 이게 법 규정에 의해서 이게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8천만 원에 사겠다는 게 변경을 가한 승낙인데 얘는 법 규정에 의해서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되죠. 얘는 이제 8천만 원 안 팔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승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다 꽝 된 거죠. 꽝. 다 나가리게 된 거고 그다음 요거 맨 끝에
그렇다면 처음 들어 1억 원에 살게라고 말하는 건 을에 뭐가 되는 거죠? 을에 청약이 되는 거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가 돼야 되죠? 합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서는 갑에 뭐가 없다? 승낙이 없다는 거예요. 합치가 안 된 게 아니고 뭐가 없으므로 갑에 승낙이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중간에 이렇게 막 건너뛰고 하면 결론은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 세 과정을 차근차근 잘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민법 실력이 늘게 돼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다음 필요한 경우 조문 외워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과정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돼야 된다? 합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리대로 와서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 다음에 갑이 건물을 팔았으니까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되죠? 이렇게 말하면 되죠. 건물 소유권을 이전에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을은 뭘 줘야 돼요?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세 단계로 제가 나눠서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 보고 잘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매매 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매매 계약은 말로 한번 해보세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언제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을도 갑에 대해서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죠. 얘도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요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을도 갑에 대해서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단계 중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아니, 잘 들으세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원인 그랬으니까 원인. 첫 번째요? 첫 번째, 세 번째 말하시는 분은 32회 때 합격할 거예요. 첫 번째다, 세 번째다 말하시는 분은 32회 때 합격하는 겁니다. 대신 이때가 되겠네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여튼 이번 생각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두 번째를 골라야 되죠. 이 매매 계약이 바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뭐다? 원인.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각 당사자에게 생긴 결과물들인 거예요. 이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건 권리 변동의 결과예요. 그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계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뭐가 모여서 계계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고 권리 변동의 원인에 해당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권리 변동의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계계 사실. 그다음 이게 권리 변동의 원인. 그다음에 권리 변동의 결과. 이건 이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길게 이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계계 사실. 이게 길게 이름 부를 수 없으니까 단어 하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단어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계계 사실은 이렇게 부르기로 정한 거예요. 뭐라고 부르자?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은 이렇게 부르기로 정한 겁니다. 얘는 뭐라고 부르자?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결과는 법률 효과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건 외워야 되죠.
다시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 다음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효과. 다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요걸 한 이유가 있는데 다시 볼까요? 아까 요 법률 관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순서를 거친다는 거예요.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책 한 장 넘겨볼까요? 두 장 넘어갑시다. 두 장. 두 장 넘어가면 181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181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서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다가 필기를 좀 합시다. 그 법률 사실 위에다 쓰세요. 법률 사실 위에다가 제가 칠판에 쓴 것처럼 개개의 사실을 쓰시고 그리고 법률 요건 위에다가는 그냥 원인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 마시고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씁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그리고 법률 효과에다가는 권리 변동의 결과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자기 손으로 쓴 것만 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사실.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요건. 그다음 권리 변동의 결과는 법률 효과. 그러니까 일단 순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이쪽에 와서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고요?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른 예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건 그 이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듣고 까먹으세요. 오래오래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드는 예에 불과한 거니까 너무 이 예는 너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갑이 저예요. 갑이 저고 을은 수강생이에요. 수강생인데 뭐 을은 어떤 수강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랑 똑같은 수강생인데 어떤 수강생이라고 할까요? 반응이 없는 수강생이에요. 반응이 절대 없어요? 반응이 없어. 그럼 그냥 얘니까 까먹어요. 오래 기억하지 말고. 그러면 그 반응 없는 수강생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럼 저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아니에요? 이런 게 범죄면 우리 다 깜빵에서 만나야 되죠. 누구를 죽여봐야 되거든요. 이건 범죄가 아니에요. 그 범죄를 결심하는 건 범죄가 아니죠. 대신 그 살인을 하기 위해서 살인 도구 같은 거 이제 뭐 돈 주고 사잖아요. 강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밧줄, 드라이버 이런 거 준비를 하면 그건 범죄가 돼요. 살인 예비죄, 강도 예비죄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칼 하나 샀다고 칠까요? 그렇게 찔렀어요. 그럼 이건 실행 착수라고 말하고. 찔렀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살인죄가 기수를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찔렀는데 포덕포덕 뛰면서 안 죽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사람은 민법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형법 이런 걸 하셔야 돼요. 형법엔 쑤셨다, 담궜다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냥 예로 그냥 이 수강생한테 제가 꿀밤을 때렸다 칩시다 그냥. 이게 꿀밤 때린 거죠. 이것도 형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되는 건데 민법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가비을한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불법 행위를 당해서 을은 손해가 생겼으니까 을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를 하는 방법은 꿀밤 때리는 거 말고 무수히 여러 가지 많은 개개 사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개개 사실은 뭐라고 부를까요?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얘가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니까 얘는 뭐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 요건. 그다음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법률 효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늘 똑같다는 거예요. 밑에도 보시면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률 효과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잘 복습해 두지 않으면 오늘 비슷한 용어들 엄청 많이 배우게 돼요. 법률 관계,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 법률 행위의 효력요건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쉬는 시간에 요 내용을 순서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외워보세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이렇게 아셨죠?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